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와 문장의 가장 끝에, 서술어의 가장 끝에 오는, 용언의 가장 끝에 오는 어말어미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선어말어미는 높임의 정보를 담은 선어말어미가 있었죠. 높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C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언말음이가 있었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각각의 선언말음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제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get,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릴 때 사용하는 선언말음이, 바로 해상의 선언말음이 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 그 다음에 전성어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언어미 다 했고, 이번 시간에 어말어미 중에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종결어미는 다 했었죠. 평서형 종결어미, 의무형 종결어미 해서 문장의 종류를 구별 지어주는 종결어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가 바로 대등적 연결어미였어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고 영희는 딸기를 먹는다. 이거는 대등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 뒤로 움직여도 문장의 의미는 다름이 없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는 어떤 문장이 한 문장이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 땅이 척척하다. 그래서 뭐뭐니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비가 오고 나니까 땅이 척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이 척척하다라는 질퍽질퍽하다 이런 게 있겠죠. 땅이 질퍽질퍽하다라는 그 문장은 비가 오다라는 문장의 종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 땅이 척척하다. 이건 문장 위치를 바꿔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땅이 척척했더니 비가 오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뤄볼 게 전성어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성어미. 자, 그래서 이제 어말어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종결어미가 있었어요. 문장의 종류를 구별 지어주는 어미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 문장을 연결시켜줘요. 연결어미는 세 가지 대등적 연결어미, 뭐뭐고, 또 뭐 있습니까? 뭐뭐며 이런 애들 있었죠.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랑 뭐를 이어준다 했어요. 용언끼리 이어주는 어미라고 했었죠. 용언.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는 바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본용언은 진짜 자신의 어떤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이 바로 본용언이었어요. 근데 보조용언은 자신의 어떤 실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용언의 의미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수가 밥을 먹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을 때 먹어라는 말은 본용언이라고 했었죠. 의미가 진짜 있죠. 먹는다라는 의미가. 근데 먹어버렸다. 거기서의 버렸다는 진짜 밥을 버려버렸다라는 의미가 있기보다는 먹었다라는 어떤 본용언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래서 먹어버렸다 하면 먹어가 본용언, 버렸다는 보조용언. 진짜 밥을 먹고 버려버린 게 아니잖아요. 먹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보조용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이러한 연결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했고,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뭐 있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개, 지, 고 이런 애들 있다 있죠. 밥을 먹어 버렸다. 그 다음에 밥을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로 사용해 보면 편집. 그 다음에 이제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전성어미는 크게 세 가지.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었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명사가 아닌 용어를 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애들이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였어요.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우선 뭐가 있냐면 뭐뭐 또는 뭐뭐 기가 있습니다. 뭐뭐 기. 자, 예를 들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자, 우선 동사 기다린다라는 동사도 나타나지만 여기 동사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돌아오기, 여기가 바로 서술어입니다. 아니,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인데 돌아오다라는 동사죠. 돌아오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어간인 돌아오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를 붙여버린 거야. 원래는 문장 끝에서 그가 돌아오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 역할로 써야 되는데 명사처럼 쓰여버린 거죠. 기가 붙음으로써.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고 한 것처럼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뒤에 조사도 붙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뭐 책을 읽기 불편하다. 보시면 책을 읽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바로 이 읽기입니다. 원래는 읽다겠죠. 읽다의 어간 읽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를 붙였더니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얘네도 명사는 아니에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 명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입니다. 품사는 동사지만 명사의 모양을 띠게끔, 명사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여가지고 명사처럼 쓰였다. 이게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뭐 미음이 붙인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철수가 잠을 잔다. 자, 이거 보면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잠을 잔다라는 동사죠, 동사. 잠을 자는 는이 붙을 수 있으니까 잠을 잔다 동사예요. 자, 근데 이것처럼 영어에 자다의 어간 자에다가 미음을 붙였더니 어때요? 명사처럼 이렇게 쓰였죠. 이런 게 바로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말 그대로 관형사가 아닌 것을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은는던을, 뭐뭐던, 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은는던을. 그래서 예를 들면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용어를 관형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꾸며줍니다. 관형사 뭐였어요?
어떤 체언을 다른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관형어나 관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푸른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하늘 보시면 명사 하늘이라는 명사 앞에 이 푸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 푸르다. 푸르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푸르다. 푸르. 근데 푸르다의 어간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변하지 않는 어간 푸르에다가 뭘 붙였느냐?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을 붙인 거예요. 니은. 그랬더니 원래는 문장 끝에서 하늘이 푸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니은을 붙였더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뒤에 나타난 하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에 더느라고 사용해 볼게요. 철수가 먹던 과자를 뭐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자 여기서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부분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먹던. 원래는 어디서 나왔을까? 원래는 동사 먹다에서 나왔습니다. 먹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변하지 않는 먹이라는 어간에 뭘 붙인 거야? 뭐뭐던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철수가 밥을 먹다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서 서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던을 붙였더니 명사, 여기 체언 나오죠? 과자라는 이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성어미가 붙었다고 해서 품사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동사가 맞아요. 지금 여기서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얘 품사를 물어보면 동사입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형어. 동사는 품사다. 품사는 동사다. 근데 문장 성분어수의 역할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느냐?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자기가 똑같은 부사나 또는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죠. 부사들은. 그래서 보시면 부사형 전성어미는 크게 뭐뭐 이, 뭐뭐 개, 뭐뭐 도록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뭐뭐 아서 이런 애도 있네요. 뭐뭐 아서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자, 부사형 전성어미의 예를 들어보면 명희가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쓰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름답게 이 부분이죠. 아름답게.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는 형용사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아름다우며 변하지 않는 아름답. 여기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쓰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희의 집이 매우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용언이기 때문에 개가 붙음으로써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음으로써 뭘 꾸며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뒤에 나타난 집을 꾸미다. 어떻게 꾸몄느냐? 아름답게 꾸몄다 라고
수식을 해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꾸몄다는 용언이잖아요. 뭔가를 꾸민다. 동사죠, 동사.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품사는 부사가 마땅하다, 부사가 아니다, 부사가 아니라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품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품사는 형용사지만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에 도록을 한번 써볼까요? 철수가 집에 가도록 설득하였다. 철수가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라는 말이 있을 때 도록 쓰인 부분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가도록. 자, 여기는 동사 가다, 가고, 가니, 가면 변하지 않는 어간, 가에 뭐가 붙은 거다? 도록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다. 그래서 원래는 철수가 집에 가다와 같이 문장 끝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록이 붙었더니 이번엔 누굴 꾸며줘요? 마찬가지로 또 용어는 누군가를 꾸미겠죠. 부사니까. 설득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로서 쓰이게 된 겁니다. 품사는 동사지만. 이랬죠. 그래서 전성어미는 이렇게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조사의 종류,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 그리고 어미의 종류까지 이렇게 알아두기 2번에 알아두기 2번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첫째,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 두 번째로 객체 높임법. 세 번째로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높임 표현이에요. 자, 교과서에서도 이제 줄글로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선생님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뭘 높이는 거냐? 각각이 뭘 높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 행동의 주체를 높여줄 때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문장의 주체를 높여줄 때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에 높임의 조사가 쓰입니다. 높임의 주격 조사가 쓰여요. 그래서 항상 뭐뭐께서라고 하는 조사가 쓰이죠. 그 다음 뒤에 서술어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배웠죠? 주체 높임 선언어의 시가 바로 이 주체 높임법에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 선언어의 시.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말이 있죠. 선생님께서 지나가신다. 그게 바로 주체 높임 선언어의 시가 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문장의 주체잖아요. 문장의 주어이자 주체죠. 행동의 주체. 그래서 그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라는 명사 뒤에 주격조사 깨서를 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주체 높임법이에요. 또는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그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 뒤에 주격조사 깨서를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행동을 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신다에 바로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를 쓴 거죠.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는 항상 꼭 들어가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그 높임의 문장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였을 때 객체 높임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린다라는 문장이네요. 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자, 여기서 높임의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문장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언니예요. 언니. 근데 언니가 선물을 드린 바로 그 대상, 여기선 부사로 쓰였네요. 바로 할머니께가 바로 높임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사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객체 높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처럼 부사격 조사 뭐뭐게, 얘가 부사격 조사라고 하네요. 부사격 조사가 쓰였으니 이 문장은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부사격 조사. 그래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가 또 쓰였죠. 특수어휘, 이런 애들을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들이다, 주다라는 말의 높임의 특수어휘죠. 들이다. 이거를 특수어휘라고 한다. 이러한 특수어휘는 많이 있죠. 밥을 잡수시다 또는 어떤 공간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것들을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이제 대화 상황에서 청자,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 바로 상대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춘 방법인데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서 종결 어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제가, 저의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낮추는 어휘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니? 청자를 낮출 때 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집에 갑니다. 청자를 높인 거죠. 이거는 저는 저라고 하면서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인 거죠. 저는 집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부분 이제 문장 끝에 높임의 보조사라고 하죠. 높임의 보조사 요를 이제 붙인다거나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상대 높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금방 했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장의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법은 뭐뭐께서,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라는 게 쓰인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이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쓰인다. 서술어에서.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줄 때 쓰인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대화 상황에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출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259쪽에 1번, 2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이 끝나면 1번, 2번의 빈칸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국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